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어제 뉴스K 노정면 앵커의 클로징 멘트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워낙 종편 쳐다도 안 보니까 TV조선이 그런 보도를 했는지도 몰랐는데요. 며칠 전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이 설립한 한국전통문화대학 문제가 거론됐다고 합니다. 대학 총장이 아직까지 공석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거론된 모양인데요. 왜 총장 임명이 늦어지느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위에서 허가가 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그럼 위가 어디냐라고 묻자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청와대라고 순순히 실토했습니다. 이것을 보도한 언론들 대부분 청와대 인사개입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결국은 문화재청 산하에 있는 한국전통문화대학 총장 임명까지 청와대가 결정을 하고 있으니까, 위에서 결정을 안 하니까 임명을 못하고 있다는 문화재청장의 실토, 청와대 인사개입 당연히 비판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TV조선은 달랐다고 합니다. 문화재청장을 가리켜 얼빠진 기관장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왜 진실을 그대로 얘기해서 청와대에 누를 끼치느냐, 이 얼빠진 인간아 라는 얘기일 겁니다. 이게 언론입니까? 이건 그야말로 청와대의 하수인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언론입니다. TV조선 어디서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참 창피한 줄 아십시오.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생충 박사 서민입니다. 개미 몸속에 창형흡충이라는 기생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기생충은 소의 몸속으로 들어가야 어른이 돼서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었지만 소가 개미를 먹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창영흡충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개미 머릿속에 들어가 개미를 조종함으로써 개미로 하여금 소가 먹을 풀에 매달려 있게 만들었어요. 결국 창영흡충은 어른이 돼서 알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을 이루는 방법도 찾아내기 마련이라는 것을 창영흡충은 잘 보여줍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요? 참여연대가 그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전화 02-723-53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첫 칼럼으로 IMPT가 분석한 상지대 비리의 모든 것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상지대 정말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참, 세상에 이런 일이 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올 이야기들이 있죠. 상지대 사학비리의 모든 것, IMPT가 취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표적인 사학비리로 손꼽히는 김문기 상지대학교 총장이 결국 국감장의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문기 상지대 총장은 천진공업대학의 총장도 아닌 교류협력처장의 초청만으로 중국으로 떠났고 이를 핑계로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문기 총장의 아들 김길남 전 상지학원 이사장도 충치 발치와 임플란트 기초 치료 등을 내세우며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모두가 고의적으로 국감 증인에 출석하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입니다.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무슨 해외는 무슨 해외며 아들은 무슨 병원은 병원입니까? 국정감사 안 나오려고 꼼수 부린 거죠. 10월 8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참석한 여야는 김문기 상지대 총장 그리고 아들 김길남 전 이사장의 정인 출석 거부 사유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교육부 종합국감 때 다시 정인 출석을 요구하고 불응시 행사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IMPT는 1993년 사학비리 1호로 퇴출당했던 김문기라는 인물이 다시 교육계에 등장해 국감 정인까지 나온 그 배경과 문제점을 함께 알아보자고 하면서 그 뿌리까지 파헤칩니다. 들어보시죠. 상지대 김문기 총장을 상지학원의 설립자로 보도하고 있는 언론이 많은데 이는 명백한 오보입니다. 상지학원은 원홍목 선생이 설립한 청암학원이 명칭만 바뀐 것입니다. 즉 상지학원의 설립자는 김문기가 아닌 원홍목 선생입니다. 교육부의 공문에서도 상지학원은 1974년 청암학원의 명칭만 변경됐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청암학원의 설립자는 원홍목 선생으로 1955년 원주 지역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이었던 관서대의 쑥을 세웠습니다. 1962년 재단법인 청암학원을 설립했고 1963년 1월 7일 원주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랬던 청암학원이 김문기 수정으로 넘어가게 된 이유는 정치라는 뒷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문교부 장관이었던 민관식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했던 김문기는 1972년 청암학원의 관선이사로 선임됩니다. 청암학원을 설립한 원홍목 선생은 모든 재산을 출연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노력했지만 사채 100만 원의 빚이 생기는 등 그때 당시 100만 원이면 작은 돈 아닙니다. 어려움을 겪었고 당시 문교부 장관 민관식과 김문기가 서로 짜고 청암학원을 김문기에게 양도하도록 종용했던 겁니다. 청암학원을 인수한 김문기, 원주지역 군인들과 지역 학생들을 위해 설립한 원주대학 대신 상지대학을 설립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당시 상지대학 설립 인가서에 부지라고 제출한 토지는 원홍목 선생이 운영했던 고아원부지였습니다. 김문기 이 인간 현금을 출연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통장 잔액은 49,000원 밖에 없었고요. 이런 엉터리 소리로 상지대학의 설립 인가를 받아냅니다. 있지도 않은 재산을 학교법인의 재산으로 등록하고 현금 출연 약속도 전혀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김문기는 자신의 재산이나 재단 전입금 한 푼도 없이 오로지 허위 서류와 권력의 뒷배, 권력의 힘을 빌려서 상지학원의 이사장이 됐던 겁니다. 처음부터 권력과 허위 서류로 학교를 인수한 김문기가 제대로 학교를 운영할 리가 없었습니다.
김문기는 상지대 개교 첫 해인 1974년부터 무자격 학생을 입학시켰는데 그 해만 무려 40명이었습니다. 1974년부터 이루어진 부정입학은 수십 년 동안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하게 무자격 입학생에게만 등록금만 받는 형식이었지만 가면 갈수록 거액의 돈을 받고 학생들을 부정하게 입학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입학시키면서 등록금만 받는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나중에는 뒷돈까지, 웃돈까지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991년 부정합격생들은 최하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돈을 내고 입학했습니다. 1991년이면 한 해 등록금, 한 학기 등록금 얼마나 됐겠습니까? 뭐 많아봤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였을 겁니다. 그런데 최하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돈을 내고 입학을 했던 겁니다. 당시 부정입학으로 번 돈은 김문기의 사위 황제복이 받았고 이 돈은 별도의 계좌에 입금돼 비자금처럼 관리됐습니다. 김문기의 사위인 황제복은 편입생 모집 업무와 무관한 직위임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합격하면 학교 발전에 노력하겠느냐. 노력해라. 이딴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그러면 찬조금을 내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묻자 노골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돈 내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개교 첫 해부터 부정입학으로 문제가 발생했던 상지대학과 김문기는 1989년 3월 10일자 신문 광고를 통해 부정입학을 보도한 언론을 가리켜 중상모략이라는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김문기와 상지대학은 부정입학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문교부 감사 결과와 검찰의 수사로 결국 김문기는 1993년 3월 구속 수감됩니다. 김문기의 친인척이며 당시 상지대학교 교무부장이었던 김달기 씨는 부정입시 관계는 황제복 비서실장이 총괄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김문기 씨가 교무과장에게 지시해서 명단을 다시 보고받는 방식으로 김문기 씨가 직접 관여하면서 총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상지대학의 부정입학은 김문기 지시, 황제복, 교수와 직원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범죄를 꿈꾼 사학범죄였습니다. 사학범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김문기가 있었고 그 하수위는 사위였던 황제복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에 불거집니다. 정말 이런 인간이 어디 있나 할 정도죠. 그게 바로 1986년입니다. 10월 13일 상지대 학생들은 본관을 점거하고 밤샘 농성을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농성한 이유는 상지대학이 강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1,0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경향신문의 보도 내용에 대한 학교의 해명을 듣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건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죠.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10월 15일 갑자기 상지대 교정에 불온 유인물이 뿌려집니다. 가자 북의 낙원으로. 예. 그래서 경찰은 상지대 총학생회장 한규길군 등 75명을 연행해서 조사를 합니다. 가자 북의 낙원으로라는 문구 자체만으로 구속될 당시로는 그랬습니다. 이 불온 유인물은 알고 보니까 학생들이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상지학원 교직원이 제목과 구호만 써서 학교 복사기로 300장 내지 400장 복사해서 뿌린 것이었습니다. 특히 김문기의 사위 황제복은 화염병 등을 준비해 폭력 시위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사위는 화염병을 만들어가지고 교내 사학 비리를 항의하는 학생들을 그야말로 시국사범으로 만들기 위해서 화염병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북한으로 가자는 그런 북한 천양 유인물까지 만들어서 뿌렸던 겁니다. 이런 인간들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김문기가 학생들이 만들지도 않은 불온 유인물을 조작해서 뿌리고 화염병 만든 이유 사학비리 등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을 동원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학생들이 농성 해산을 위해 공권력 투입을 경찰에 요구했지만 경찰은 공권력 투입의 명분이 없다며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상지학원 교직원들은 불온 유인물을 만들어서 뿌렸고 이 유인물을 안기부에 직접 전달해 결국은 경찰이 투입돼 학생들이 연행됐던 겁니다. 참나. 불온 유인물 때문에 안기부와 경찰이 출동했지만 혐의점을 찾을 수 없어 학생들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3일에서 7일간의 구류 처분에 그쳤습니다. 당시 불온 유인물을 제작했던 김화링
김황일 학생 주임은 양심선언과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학생들이 아니라 학교에서 불온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포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김문기는 불온 유인물 이전에도 영어 교육과 전조영 교수를 학생 데모 배후 조종자로 용공 조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용공 조작을 했던 이유는 아무리 큰 비리도 색깔론만 입히면 숨겨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문기는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 무고한 학생들을 용공문자로 만들었습니다. 가자, 북한으로, 무고히 낙원으로 라는 유인물을 만들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김문기야말로 용공문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에게 용공의 딱지를 씌운 이유가 뭡니까? 사학비리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했던 거죠. 오죽했으면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김영삼은 대선 당시 민자당 대선 강원도 지부장이었던 김문기 보고 너 유세장에 나오지 마! 이렇게까지 얘기했겠습니까? 1993년 김문기는 사학재단을 운영하면서 막대한 재산을 형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민자당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당시 금융실명제 등으로 재산이 공개됐을 때의 김문기 재산은 185억 원으로 민자당 내에서도 3위였습니다. 김문기와 같은 사학재단 비리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세금으로 지원되는 교육 예산과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마치 사유재산처럼 뒤로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상지학원을 민간식과 짜고 인수할 때는 통장에 49,000원밖에 달랑 없던 인간이 1993년에는 재산이 185억 원에 달했던 겁니다. 그것도 드러난 재산만 그랬던 거죠. 그 돈이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학생 하나 입학시키면서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그것도 1990년대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지금부터 20년 이상 전입니다. 지금 돈으로 따지면은 그야말로 1억 2억 받았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런 김문기 1990년 재단 전입금이라고 낸 돈은 달랑 3,000원이었습니다. 호부 3,000원, 단돈 3,000원이었습니다. 상지대 학생들은 화장실 물을 식수로 사용해서 마셨고 조리학과 학생들은 화장실 물로 조리 실습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상지대 학생들은 민주화 투쟁 당시에도 학도국단을 해체하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학교다운 학교에서 공부하게 해달라고 요구까지 했겠습니까? 상지대 사태의 진실과 김문기의 비리를 폭로한 가자 북의 낙원으로라는 책에 대해 김문기 상지대 총장 측은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상지대를 나와 기자로 활동했던 저자 홍석진 씨는 국가기록원, 국회 속기록, 교육부 감사 결과, 법원 판결문 등을 근거로 책을 집필했습니다. 공적인 자료를 가지고 진실을 밝히는 행위를 명예훼손 운운하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상지대 사태가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사학법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학법을 제대로 개정하려고 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등 한나라당의 반대로 이상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범죄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았어도 5년만 경과하면 학교법인 이사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사학이사들이 직무를 남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학교법인 임원 등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자격을 박탈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기는커녕 돈을 빼돌려 사유재산처럼 이용하는 사학재단의 족벌 경영체제가 가능한 이유는 정치인들이 그들과 손을 함께 잡거나 심지어는 사학재단 이사장들이 국회의원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검은 손을 끊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학교는 학문의 전당이 아닌 그야말로 개개인의 황금알을 낳는 오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은기 치과의사입니다.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 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 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 진료를 합니다. 과잉 진료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대악입니다. 과잉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서울 남동부 모임 소개 꼭 해달라고 해서 소개해드립니다. 10월 15일 수요일 내일이네요. 내일 저녁 7시 반 서울 남동부 첫 모임 있다고 합니다. 강남, 강동, 송파, 서초구 조합원들이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10월 15일 즉 내일 수요일 저녁 7시 반 장소는 송파역 부근 엄마손 백화점 맞은편 바삭바삭이라고 하는 음식점이라고 합니다. 내일이네요. 내일. 문의는 강남 서초구의 경우에는 논현동 신사님 010-5497-5525 그리고 강동 송파는 함영균 조합원님 010-3553-1459 그리고 참석하면은 뭐 아주 소소한 기념품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조합원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혜님은 어제의 정자 약속을 지키러 오늘 갑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예. 광고하겠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다이어트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해서 해봤습니다. 어제부터 사실 월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매월 일주일간 단식하는 건데요. 이것도 해보면 아주 좋습니다.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고 몸과 마음까지 건강해집니다. 생활단식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도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해숙 생활단식의 특징은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도전해 볼 수 있고 잘 짜여진 프로그램들은 부작용이 없고 실천하면 바로 효과로 이어진다는 거랍니다. 문의 전화는 010-2013-8575 2013-8575이고요. 네이버나 다음에 오해숙 생활단식으로 검색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문고리 걸려에 관한 두 개의 칼럼을 연속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하나는 김종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의 더 늦기 전에 정리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한국일보 이충재 논설위원의 문고리 권력 놔둘 건가 하는 건데요. 우선 김종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의 칼럼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더 늦기 전에 정리하라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스야 전 서울지국장이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써 박 대통령의 명예는 온전히 회복되고 7시간 미스터리에 대한 오해는 깨끗이 해소됐는가. 유감스럽게도 사안의 본질은 별로 크게 변한 게 없는 듯하다. 정아무개 씨와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 곧바로 박 대통령이 참사 당일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음을 입증하는 보증 수표가 되지는 못한다.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에 신경을 쓰지 못한 말 못할 이유를 둘러싼 수군거림은 여전히 멈추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산케이신문의 가토다스야 기자를 결국 기소하면서 그리고 잇따라 있었던 대북 비라 살포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어떻게 건드릴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한 것을 놓고 사람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조선일보 산케이신문 가토다스야 기자의 그 텍스트가 됐던 조선일보 최보식 칼럼 최초로 정아무개 그리고 좀 이상스러운 소문 이런 것들을 거론한 조선일보의 칼럼입니다. 이 칼럼을 수백만 장 복사를 해서 추풍령해서 영남 쪽으로 그야말로 기구에서 띄워서 보내는 게 어떠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표현의 자유로 허락되는 것은 삐라 뿌리기밖에 없으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 창피한 줄 아세요. 쪽팔린 줄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종국 칼럼 이어집니다. 7시간 미스터리 논란의 불씨를 지핀 김기춘 비서실장의 7월 7일 국회 발언 역시 내부 권력투쟁의 관점에서 더욱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비서실장이 대통령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따위의 발언으로 긁어 부스럼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는 그동안에도 또 다른 미스터리였다.
그런데 최근 기무사령관 및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인사파동으로 권력 내부 알력설이 불거지면서 김 실장의 발언은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비서실장이 대통령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또 다른 무엇이 있다 라는 추리가 당연히 드러납니다. 김 실장, 유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의 문답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대통령께서는 또 부속실이 있어가지고요. 저희 비서실도 있지만 또 부속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은 부속실과 비서실을 동렬해 놓은 겁니다. 청와대 직접회상, 총무비서관, 그리고 제1, 제2 부속비서관은 모두 비서실장의 지휘체계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기춘 실장은 비서실과 부속실을 대등한 위치로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관점에서 주목이 되는데요. 첫째는 총무비서관인 이재만, 이 이재만 이름을 팔았더니 어떤 놈이 그 정부의 입김 아래에 있는 대우해양조선에서 1년 동안 가짜 이력을 가지고 1년 동안 부장 노릇까지 했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봉익임설라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현대판 귀하신 몸이 됐던 거죠. 그 이재만 총무비서관, 그리고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그리고 안봉건 제2부속비서관 등 이 세 사람은 평소 김기춘 실장의 통제권 밖에 있었음을 공식화하는 겁니다. 또한 노예하기 짝이 없는 김기춘 실장이 이런 민감한 내용을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그 자체에 뭔가 의도성이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이쯤 됐으면 박 대통령이 우선 신경을 써야 할 일은 집안 단속이었다. 청와대 내부에 매끄럽지 못한 의사소통, 비서실 조직의 기강 붕괴, 이에 따른 내부 알력이 김 실장의 말 한마디에 응축돼 있기 때문이었다. 내부의 골문 상처는 결코 산케이 보도에 대한 분풀이 따위로 해소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청와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고함 소리는 점점 커져만 간다. 김 실장 연말 경질설이니 문고리 권력 3인방의 인사 전횡이니 3인방 내부의 분화설 등이 한꺼번에 어지럽게 터져나오고 있다. 구중 궁궐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반 국민이 속속들이 알 길이야 없지만 이런 보도들 하나하나에서 치열한 권력 다툼의 냄새가 물씬 풍겨난다. 권력투쟁의 속성상 김 실장의 부적절한 해명 그 자체도 내부의 새로운 시빗거리로 등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습니다. 아니 김기춘 실장은 뭐 하려고 비서실하고 부속실이 마치 동등한 기관인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청와대에는 비서실장이 다 아는 게 아니다.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전혀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내부 다툼 충분히 예상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논란을 빚은 국정원 기조실장 사표를 반려하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3인방의 인사진행이니 비선인사니 하는 말이 보수 언론에까지 활자화되는 상황에서 화를 nem직도 합니다. 그렇지만 따져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남에게 화를 낼 계제가 아닙니다. 현 정권 아래서 기관장들이 자기 조직 인사권 하나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 어제 오늘 일입니까? 아주 오죽하면은 문화재청 산하에 무슨 전통문화예술대학 총장을 임명을 못해가지고 왜 못했느냐고 물어봤더니 위에서 위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청와대라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번에도 기무사령관 경질과 국정원 기조실장 교체 시도가 한명구 국방부 장관이나 이병기 국정원장의 뜻이었다는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기무사령관을 바꾸는 것도 국정원의 기조실장이면 1차장, 2차장 다음에 3인자고 실질적으로 예산과 인사를 장악하고 있는 국정원장의 신복이 자리하는 것이 바로 국정원 기조실장입니다. 그 기조실장 인사 하나 지금 국정원장이나 국방장관 제대로 못하고 다른 데서 휘둘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비선 인사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지내오다가 이제 와서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가 아닙니까? 화를 낼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은 언제나 치열한 내부 다툼을 속성으로 한다. 특정 세력의 전횡과 국정농단 역시 역대 정권에서 비일비재했다. 그때마다 권력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손사래를 쳤으나 훗날 밝혀진 내용을 보면 그 실상은 훨씬 심각했다. 그 점에서 현 정권은 어느 정권보다 병증이 더 심각해 보인다. 국정 운영의 방향을 둘러싼 노선 다툼도 아니고
그저 더 많은 권력을 향유하기 위한 진흙탕 싸움일 뿐이라는 느낌도 강하게 다가온다. 국정 운영 실패의 적은 언제나 내부에 있는 법이다. 박 대통령은 남 탓을 하기에 앞서 더 늦기 전에 내부 정리부터 서두를 일이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남 탓하지 말고요. 내부 정리부터 하세요. 지금 청와대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게 숨겨놓고 그냥 꿍짝꿍짝 하면은 모르고 넘어갈 줄 알았습니까? 세상에 비밀이란 없는 겁니다. 이 밴드에 전주에 오신다고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계속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흔쾌히 제가 식사 준비는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세월호 유가족이 6.5kg의 십자가를 들고 안산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대전으로 가던 길. 함께 동행하기도 했고 길목마다 식사를 대접했던 따뜻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조합원 수정원 님입니다. 상황버섯 닭백숙하고요. 그 한우 전문점을 하시는 분이 그분께서도 불고기를 협찬해 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밥이랑 해서 반찬 이렇게 싸서 제가 좀 보내드린 적이 있고요. 하루빨리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서 유가족들의 가슴 아픈 그런 부분들을 빨리 풀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공동체 미디어 협동조합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조합원 가입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북 군산시 옥산면의 마니또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님, 태태우님, 그리고 포비님, 봉해님, 띠구르님. 띠구르님은 충남 아산시 배방읍이 사시네요. 조합원 가입, 출자금 가입 다 감사드립니다. 제주시에 사시는 모모99님, 예, 조합원 가입 하셨는데 아직 출자금 납입은 안 한 걸로 나오시네요. 출자금 납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비슷한 얘기긴 한데요. 또 다른 정보가 들어있어서 이충재 논술위원의 한국일보 논술위입니다. 문고리 권력 놔둘 건가? 들어보시죠. 최근 두 건의 인사가 청와대 문고리 권력 의혹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통상 임기 2년인 기무 사령관이 불과 11개월 만에 물러났다. 그도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의 절친한 고교 동창이자 육사 동기다. GOP 총기 난사와 윤일병 사망 사건 문책이라고 하나 속아 웃을 일이다. 군 사령관 승진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한직인 부사령관에서 대장으로 승진한 경우는 거의 없다. 그보다는 박 씨와 문고리 권력과의 파워게임의 결과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아까 김종구 한겨레 논술위원은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만 거론을 했습니다만은 기무사령관의 경질에 대해서는 결국은 문고리 3인방과 박지만과의 권력 암투, 파워게임의 결과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 실제로 여러 언론을 통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경우는 더 황당하다. 국정원은 기조실장이 정년을 넘어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으나 청와대는 부인했다. 앞서 청와대는 기조실장에게 사표를 내라고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고리 권력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히려다 잡음이 일자 박 대통령이 화를 내 인사가 백지화됐다는 분석에 수긍이 간다. 예, 이 부분도 역시 한겨레 김종구 논술위원이 했던 이야기를 더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국정원 기조실장이 정년을 넘어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부인했던 이 과정이 뭐냐면은 문고리 권력이 국정원 기조실장에 다른 사람을 앉히려다가 이렇게 잡음이 이니까 박 대통령이 화를 내가지고
인사가 백지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아무리 황간 내시들이 바로 해도 왕이 한마디 하면 끝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쪽팔리는 일입니까? 국정원 기조실장이 보통 자리입니까? 권력의 크기는 최고 권력자와의 거리에 좌우된다. 대통령 방의 문고리를 누가 쥐고 있느냐가 절대적이다.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제1, 2부석 비서관은 대통령을 만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장관도 이들을 거치지 않고는 대통령을 만날 수 없다. 청와대 집사로 불리는 총무비서관은 청와대 안살림을 도맡고 부속 비서관들은 대통령 일정과 독대, 면담 시간 등을 관장한다. 지금 이 자리에는 박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후 15년 동안 보좌관으로 일해온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포진해 있다. 가족과 같은 이들에게 쏟는 박 대통령의 믿음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문제는 그 가족 같은 그 세 사람에 대해서 온갖 인사 전형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박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정윤회 씨도 자주 구설에 오르고 있다. 박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던 고 최태민 목사의 사위라는 인연으로 박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한 뒤 비서실장 역할을 해왔다. 현재는 야인으로 지내고 있다지만 그림자 권력이니 문고리 3인방의 배후니 하는 말들이 여전히 나도는 것을 보면 진짜 야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진 않다. 이재만 비서관이 퇴근 때 인사서류를 보자기에 싸서 청와대 밖으로 나간 것이 목격됐는데 정 씨에게 낙점을 받기 위해서였다는 야권의 폭로가 있었고 정 씨 측이 박지만 씨를 장기간 미행하다 들켜 암투가 벌어졌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그렇습니다. 이재만 비서관이 퇴근 때 인사서류를 보자기에 싸서 청와대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왜 싸서 나갔겠느냐? 결국은 정윤회한테 결재받기 위해서 나간 것 아니냐라는 야권의 폭로도 있었습니다. 야권의 폭로 진위 여부에 알 수가 없지만은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겠느냐? 결국은 역학관계가 그 현재 청와대에 있는 문고리 3인방을 지휘 감독했던 사람이 바로 정윤회 씨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문고리 권력과 비선 라인의 인사 전형에 대해 청와대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을 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권 인사들에서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관영 새누리당 상임고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로 자문그룹인 7인회가 마크 권력으로 거론되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부적으로 가깝게 인원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박관영 털어놓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내부적으로 가깝게 의논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했을 때 그 내부적으로 가깝게 의논하는 사람이 누구겠냐고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취임하자마자 소수의 중간 권력자들의 권력 독점에 비운관계를 느낀다라고 직격탄을 쐈습니다. 그 직격탄을 맞았던 소수 중간 권력자들이 누구겠냐고요. 내부적으로 가깝게 의논하는 사람이라는 박관용의 그리고 소수 중간 권력자라는 김무성의 그 이야기에 해당한 사람 일치할 겁니다. 친박계 원조격인 유승민 의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청와대 얼라들, 어린아이의 경상도 사투리가 얼라입니다. 청와대 얼라들이 외교하느냐는 비아냥 스킨 국감 발언에서도 비선 권력의 존재를 헤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문고리 권력 중 한 명이 얼마 전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고위 관계자와 비밀 접촉을 가졌다는 소문을 아마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외교가에서는 이들 문고리 3인방이 핵심적인 외교안보 정책 결정 과정에도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런데 개입하고 싶으면은 문고리 3인방을 하지 말고 제1부속 비서관, 제2부속 비서관을 하지 말고 안보비서관으로 가세요. 가서 얘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비선 권력 문제는 대개 정권에 힘이 빠지는 집권 후반기에 불거졌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에서는 막후 권력 간의 알력과 균열이 훨씬 일찍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공조직이 무력화되고 국정 시스템이 마비되고 있다는 징표다. 국민들은 비선 권력의 폐해를 생생히 봐왔다. 김영삼의 아들 김현철, 김대중의 세 아들, 노무현의 형 노건평, 이명박의 형 이상득 등이 이권과 인사에 개입하다 비참한 결과를 맞았다. 대통령 보좌진에서는 장항로, 홍인길, 이수동, 양길승, 최도술, 김희중 등이 그랬다. 박근혜 대통령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비선 라인을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인연에 얽매여서 망설일수록 대통령 레임덕 빨라지기 마련입니다. 사실 보수 언론들, 보수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죠. 수구 언론들, 그리고 권력이 장악한 지상파와 중편들이 그나마 이 정권을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레임덕 시작됐어요. 그걸 막을 수 있는 힘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머리를 빌릴 수 있다는 김영삼의 말로 안 봤습니까? 문고리 3인방이 중국 후한말에 권력을 잡아서 조정을 농락한 10명의 황간인 십상시에 비견되고 있음을 박근혜 대통령은 모릅니까?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